Well, good afternoon. It's been a long day, so I'll take advantage of simultaneous translation by talking in Korean. 제가 이제 오늘 왜 지나갔죠? 예, 소개할 자료는요. 저희 한국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제 박물관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은 아직까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 본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과천에 있고 덕수궁에 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여기 화면이 자꾸 꺼지네요. 다음 주에 경복궁 건너편에 있는 서울관이 개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청주에 있는 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이제 개관을 하면서 2, 3년 사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이 4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미술관의 로고는 MMCA인데 사관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옆에 색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 개관할 서울관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작년에 그 해외에 전시했던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소개를 한 2가지 정도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69년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미술관이 없었기 때문에 경복궁 내에 한 그 공간을 빌려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4년 후에 73년에 덕수궁 궁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어떤 신축 건물이 생기게 된 것은 86년 8월에 지금 현재 본부가 있는 과천에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8년에는 덕수궁이 분관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음 주에 서울관이 새로운 또 하나의 세 번째 국립미술관으로서 열게 됩니다. 그리고 5년에는 청주가 열게 되고요. 그래서 네 관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덕수궁, 지금 미술관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르네상스식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설계자가 바로 이게 화면이 자꾸 꺼져요, 얘가. 1937년에 이게 자꾸 꺼져서. 나카무라 요시란 그 일본 건축가가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제 강점기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왕과 미술관, 뮤지엄 하우스 오브 프린스 리가 여기서 이제 있던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층고가 낮으면서 그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도 아주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3,428 그 제곱미터인데 이게 바로 이제 갤러리 스페이스고요. 지금 현재 본관이 있는 과천은 굉장히 큽니다. 전체 부지가 66,000 거의 67,000 제곱미터가 되고요. 갤러리 스페이스도 한 37,000 제곱미터가 넘는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은 이제 80년에 신축이 될 때 뭔가는 그 자연 속에 위치한 그래서 스culpture 파크도 열 수 있는 곳을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과천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의 특성은 Museum in the Park, 그래서 공원 속에 있는 미술관으로서 우리가 특성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지 한 100여 개의 이제 조각이 공원에 이제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알려진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중앙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그 전시 공간이 있고요. 지금은 데이비드 허크니의 Bigotries라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3층의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좌우 대칭으로 된 아주 부동적인 자세로 펼쳐져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보시면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서울관의 그 전시 공간이 기존에 거의 한 30여 년 전에 미술관 건축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청주를 소개해드리면요. 청주에는 지금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방금 끝이 났는데요. 거기에 KTNG라 그래서 전매청, 그러니까는 담배와 인삼공사가 있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인데 청주시에서는 이쪽 한쪽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세우도록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그 공간에 지금 바로 이쪽이 되겠는데요. 이 공간과 그 앞에 있는 그 식당동까지 해서 7,000평이니까 한 2만 1,000 그 스퀘어미터가 되겠는데요. 그런 이제 공장 부지를 저희가 제4분관으로 만들게 되고 지금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공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아서 현대미술을 전시하기에는 아주 굉장히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만 1,000평에 해당하는 이 전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건축가를 이미 선정을 하였고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새로운 설계도이고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개관하게 될 그 서울관을 잠시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복궁에서 바로 길을 건너가면 이쪽에 그 서울관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바로 강북에 있는데 사실은 많은 이런 문화 활동들이 강남 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서울미술관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경복궁 일대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문화 지역으로 탄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그 부지가 바로 경복궁 건너편에 있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경복궁에서 1969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바로 새로운 하나의 분관이 바로 옆에 또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복궁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창덕궁, 그리고 이 지역은 전통 한옥이 보존되어 있는 북촌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건축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새 서울관의 그 일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 차트가 있는데 전체의 부지는 27,000 스퀘어미터가 되고요. 전체 이제 면적이 37,000 스퀘어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3층, 지하 3층으로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미 여기서 이제 이 새 부지를, 새 건물을 가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다고 하면은 우선 여기에 미술관의 하나의 어떤 울타리에 들어가는 건물들이 신축한 건물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앞에는 또 기무사라고 하는 1920년대 말에 지은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엔 뒤쪽에는 조선시대의 건물, 종친부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있어서 세 시대의 그 건물이 하나의 미술관의 울타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한 건축가가 당면했던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질적인 어떤 그 건물들, 하나는 전통적인
건축물, 또 하나는 근대의 건물, 그 사이에 현대 21세기의 건물을 앉힐 수 있나, 그것이 제일 큰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두 건물을 소개해드리면요, 이게 바로 맨 앞에 저희가 이제 그 주로 그 사무실이 있는 기무사라는 그 건물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1929년에 그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부속 병원이었는데,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 박길용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었고요. 이 같은 건축가가 선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두 건물을 비교해 보면은 이런 원형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이 부분이 간송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건물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점점 이 병원이 이제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1933년에 조금 더 확장이 된 그 건물이고, 36년에는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이 건물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미술관이 들어서기 전에 그 모습인데, 해방 이후에는 여기가 국군안보사령부 Defense Security Command라고 하는 이 국군안보사령부로 바뀌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 78년에는 국군지구병원,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국군기무사령부, 그 다음에 2008년에는 5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근대문화재 375호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이 부지가 미술관으로 확장될 때 이미 이 건물은 근대문화재였기 때문에 이 건물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역사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이곳은 바로 국군병원이었기 때문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을 당한 후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임종을 맞이하신 곳이고요. 또 하나는 아래편에 사진을 보면 79년에 12월 12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쿠데타를 모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출발해서 국군의 그 기무사령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엄청난 한국의 현대사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는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이곳이 이제 바로 2010년까지는 기무사령부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국군병원이 있었고 아파트가 있었고 전체가 굉장히 큰 그야말로 2만 1000평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부지였는데 2009년 1월 15일에 대통령이 국립미술관 부지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1월 15일이었죠. 그 기무사 건물만 남기고 그 나머지는 전부 철거가 됐습니다. 국가의 뜻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 굉장히 엄청난 부지였지만 전부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 모습들이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곳은 맨 앞에 있는 이 빌딩만 남아있는데, 원래는 흰색으로 두껍게 칠해진 건물이었는데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원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페인트를 전부 닦아내고 보니까 벽돌, 원래의 그 건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뒤에 있는 종친부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건물인데 왕실의 족보를 관장하던 곳.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친부 이 지역까지가 전체 일대가 조선시대에는 경복궁의 일부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친부는 사실 81년에 79년 12.12 사건 이후죠. 81년에 이곳에 그 군인들이 이제 테니스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해체해가지고 부근에 있는 정독 도서관으로 이전했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부지가 발표되면서 정독 도서관에서 다시 해체해서 다시 조립해서, 이런 거 보면 꼭 레고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감을 만들듯이 그 전통 건축의 그게 특색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해체하고 다시 끼워 맞춘다는 것이 서양 건물 가지고는 굉장히 그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전통 건축임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은 현재 세워졌고요. 지금 이제 이게 이미 들어선 건물입니다. 뒤편에는 전통 건축물이 있고 중간에 21세기 건물, 앞쪽에는 근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축가가 안고 있던 제일 큰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이질적인 건물 두 개의 사이에 미술관을 집어넣나,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건축가는 현대적인 어떤 건축 그 설계로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그 궁궐 부지의 어떤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그 설계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19세기에는 거기에 여러 개의 전통 건축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의 어떤 여러 건축물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결국 마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마당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건물과 근대 건물과 현대 건물을 이어주는 그러한 그 어떤 개념을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중앙에는 하나의 이런 그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축을 형성하는 것을 이제 이 설계의 기본 어떤 개념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마당이라는 개념이 이 미술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7개의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은 조금 후에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설계 이제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3가지라고 합니다. 건축가에 의하면 하나는 형체가 없는 거. 왜 형체가 없는가 하면 주변에 전통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근대도 있고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굉장히 독특한 너무 그 주변과 격리되는 그런 건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오히려 감추는 듯한 그런 건물을 설계하고 싶었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 미술관에 들어섬으로 해서 미술이란 것이 하나의 어떤 일상생활의 하나의 일부분이 되도록,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그리고 바로 주변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이런 미술관을 이런 컨셉이 바로 이 설계의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그 건물들은 이 미술관 안에도 전시실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개별적인 전시들이 마치 섬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섬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리가 되어 있는 전시실들을 이어주는 것을 바로 마당이라는 일종의 전통적인 하나의 어떤 그 건물을 이어주는 공간 혹은 만남의 장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각 공간들을 이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 건물들을 이어주는 마당을 몇 개 보여드리면은, 하나는 오픈 야드라 그래서 바로 길에서 들어갈 때 열린 마당, 이게 길인데 들어가면 열린 마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현재 세워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미술관 마당, 바로 로비 앞에 있는 마당이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또 하나는 경복궁 마당, 그래서 이 마당은 조금 높은 곳에 있는데 그 마당에 올라가면 경복궁이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아름다운 어떤 경관을 갖고 있는 곳이 경복궁 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복궁 마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일대의 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3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은 전부 하나의 전시실을 빼고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는데, 그 전시실의 지하 1층에 내려가 보면 전혀 지하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여러 개의 마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시 마당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은 전부 교육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앞에는 도서관 마당. 그리고 종친부 앞에는 종친부 마당. 그래서 여기서는 종친부 전통적인 건물을 뒤로 하고 앞에 인왕산과 근대 건물 또 21세기 건물들이 전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제가 마크해 놓은 곳이 여러 그 마당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건축가 민현준 홍익대학 교수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건축가의 표정을 보면은 본인이 구상했던 그런 설계와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굉장히 만족한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은 대부분 설계자들이 설계할 때는 종이에 그려놓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건물에 들어섰을 때는 본인이 구상했던 거와 굉장히 거기에 어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요즘 아마 제일 서울에서 행복한 분은 이 민현준 교수인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원래 구상했던 어떤 전통 그 부지에 여러 가지 그 시대가 다른 건물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주변에 모든 열린 공간이 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술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 전체의 면적은 과천과 거의 똑같은데 전시실은 과천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교육 공간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편의시설을 하면 식당이라든지 카페테리아라든지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편의 공간이 한 30%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변하고 있는 미술관의 그런 어떤 기능이라든지 공간을 반영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면적을 예를 들자면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줬다는 것은 그만큼 미술관이 단순히 전시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냥 쉬는 공간, 또 음식을 먹는 공간, 또 쇼핑을 하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서 자주 어떻게 열린 공간이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열 개관전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은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학교 건물 같다 그러고요. 왜 건물이 이렇게 별 특색이 없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밖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쾌적한 이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들어가시자마자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큰 높이가 한 17m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처음에 설계자가 의뢰했던 것은 바로 인포박스라 그래서 여러 가지의 독립된 전시실이 있는데 그 전시실에 들어갔다가 이 공간에 모여서 또 다른 전시실로 이렇게 옮겨가는 공간이었는데 트랜지셔널한 어떤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좋아서 그냥 트랜지셔널한 어떤 공간으로 남겨두기는 어려워서 여기에 그 장소 특정적인 어떤 미술을 해마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관할 때는 서두호 작가를 저희가 초대를 했고요. 이 공간을 보시면은 창 전음으로 종친부가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 건물과 또 종친부, 조선 시대 건물이 서로 이렇게 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인데 거기에 서도호 작가가 그야말로 집 속의 집이라 그래서 서양 건물 안에 전통 건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80%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만 관람하러 오더라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관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분씩 할애되어 있는데 지금 한 5분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5분 됐어요. 한 1, 2분 안에 끝내주실 수 있으면 끝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시 주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해외 전시를 소개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관 전시는 Connecting and Unfolding이라 그래서요. 그 요즘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어떤 커넥티브 미학이라든지 참여 미학이라든지 관계 미학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가들이고요. 리밍웨이, 그 다음에 양민하, 또 카와르 기시오수가 일본 작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전시가 알레프 프로젝트라 그래서 바로 이 서울관은 단순히 미술이 아니라 미술과 음악과 건축 이런 것을 모두 아우르는 굉장히 융합적인 어떤 그런 전시를 계속 전시를 할 거고요. 그 시작으로서 알레프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전시하게 됩니다. 이게 알레프 프로젝트의 일부분이고요. 비즐리 작품, 하트에서, 그 다음에 브라니바, 그리고 SFN, 그리고 저희가 올해 했던 해외 전시 2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로마에 있는 뮤제 갈로 빌로티라는 곳에서 저희가 한국 현대미술을 전시했는데 제목은 화이트 앤드 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을 동시에 같이 전시했는데 서양에서 의미하는 백색의 의미 그리고 동양에서 한국에서 의미하는 백색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2개를 비교하는 전시였는데 굉장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데 베니스에서 라이트박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한국 현대 작가들을 하고 있는데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은 Who is Alice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베니스에서 한 10년 넘게 호랑이 꼴이라는 한국 전시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전시인데 그때 호랑이 꼴이라고 하면은 한국적인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로컬리티라든지 지역적인 주제보다는 세계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앨리스라는 그 앨리스 인 더 원더랜드죠. 그런 주제를 해서 그만큼 이 주제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한국의 현대 미술이 더 이상 어떤 토착적인 것보다는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작품을 하고 있는 것을 일부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다른